기영도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기영도 시인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은 기영도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발행된 유고집이고요. 1990년 3월 초판 발행입니다. 저는 이 책을 언제 샀냐면요. 여기 맨 앞장에 메모가 있거든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1997년 12월 27일에 샀네요. 90년대 초에 20대였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던 이름일 거예요. 기영도 시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한 청춘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인은 1960년 출생이고 79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또 1984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합니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부분의 안개가 당선되면서 문예지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유년의 우울한 기억이나 도시민들의 삶을 담은 독창적이면서 개성이 강한 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89년에 시집 출간을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종로 파고다 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고요. 그의 책들은 모두 유고집입니다. 시집 잎속의 검은 잎은 1989년에 그리고 1990년 일주기를 맞아서 산문집 이 짧은 여행의 기록이 산림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99년에 기영도 전집이 나왔습니다. 시인의 시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유복한 편이었던 집안이었는데 부친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게 됐다고 해요. 가난한 집안 환경과 그리고 아프신 아버지, 장사하는 어머니, 불의의 사고로 죽은 누이 등 어두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기영도 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는 극히 비관적이며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산문집에는 기영도의 여행기, 일기, 편지, 단상 등을 모아놓은 참회록편, 그리고 단편소설로 이루어진 환상일지편, 서평 기사를 모아놓은 타오르는 피의 몽상, 그리고 원재길 시인의 기영도에 관한 추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유명한 문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석재, 원재길, 조병준, 김태연, 장정일, 마광수, 강석경, 황지우. 대학 시절에 연세문학회라는 문학서클에서 활동했고 중앙일보 시절 또 문화부와 편집부에 근무하면서 문단, 선후배, 출판 관련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재길 시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벗도 많았고 선후배에 또 그를 아끼는 스승, 웃 어른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설가 김태연에 따르면 기영도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수석 졸업한 수재이자 다방면의 예술적 재능까지 갖췄는데 그중 문학적 재능이 제일 떨어졌다고 하니 말 그대로 팔방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연 작가는 연세문학회에서 기영도와 만나 친해졌는데 2018년 장편소설 기영도를 잃고 나는 스네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어보면 기영도의 제주 중 첫 번째는 노래였고 두 번째가 그림, 세 번째가 시였습니다. 형도의 시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장소가 어디든 형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옆 좌석에서도 입을 다물고 경청했고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으니까요. 학창시절 후배였던 안치환이나 강산해의 노래를 듣고
그렇게 지르지만 말고 형도처럼 좀 울리는 맛이 있어야 노래지 라고 구박할 정도였어요. 문학평론가 유종호 선생도 뒤풀이 장소에서 기영도 노래를 듣는 맛에 중앙일보 신춘문예 심사를 받다고 하더군요. 그림도 무척 잘 그려서 형도가 초상화를 그려준 술집에선 정말 대접이 달랐어요. 시가 제일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제게 기영도를 한마디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대체 불가능한 음유시인이라고 답합니다. 기영도 시인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그의 인생 전반에 커다란 상처가 된 일을 겪게 됩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누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되게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그 이후로 종교를 버리고 염세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와 키에르케고르 철학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글 곳곳에 드러나듯이 남녀의 연애에 거리를 유지하거나 초연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뜻을 볼 수 있는데요. 기영도는 김태연 소설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처음 들려주며 난 그날 이후 정서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영도 시의 전망 없는 비극성과 지독한 상실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섬세하고 어진 마음씨, 그와는 별개로 유난한 결벽증의 완벽주의자 성향이었던 그를 아끼는 사람이 많아 그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젊고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학 시절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면 지금의 제 나이에 보면 한없이 어린 젊은이로서 인생에 대한 물음과 존재에 대한 절절한 탐구가 사변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치기 어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젊음이 그래서 빛나는 것이죠. 그만큼 또 제가 나이 든 것일 테고요.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윤동주처럼 오랫동안 사람들이 좋아할 좋은 시를 쓰는 것이 목표였다는 기영도. 오늘은 산문집에 나와 있는 몇 편을 낭독하며 기영도 시인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1982년 8월 28일 땡땡과 만나 이별의 암시를 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대했던 많은 대화들에 대하여 그녀의 슬픔이라는 몇 줄의 눈물로 보상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오, 또 이렇게 되었다. 언제나 나는 진실로 연애다운 사랑을 할 것인가. 통나무집에서 그녀가 키스를 요구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병신 같은 계집애. 먼 훗날 당신의 첫 남자가 깨끗한 추억으로 서 있기를, 당신의 성숙기에 한 개의 방향표지처럼 서 있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헤어질 우리라면 내가 가까이 올수록 나를 접근할 수 없다고. 나에게서 내가 어떠한 확신, 키스거나 밀어를 얻으려는 너의 태도는 내가 아주 자신감이 없거나 성급히 우리 관계의 어떠한 결말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혐오감과 동정심. 지난 81년 겨울 하얀 집에 김땡땡씨가 생각났다. 나에게 파카를 벗어준 머리가 길고 담배를 즐겨 피우던 키 큰 여자. 추워의 더러움도 느낄 수 없는 여자. 추워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던 여자. 봄이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던 여자. 그리고 그의 겨울이 막 시작할 때 말없이 라면집을 그만둔 여자. 그래서 내가 그 후로 못 만난 여자. 옷 주셔야죠. 아, 그렇군요. 너무 따스해서 난 내 살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 내가 지금 추억만으로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상현딸 같은 여자. 1984년 6월 2일 편지 10일. 이상해. 요즘은 매일 맥주를 마시고 있다. 어제는 국문과 마광수 교수와 장밋빛 인생인가 하는 데서 마셨다. 근우영이 나에게 성격 파탄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왜 머리를 잘랐느냐고 했다.
제임스 띵인가 아니면 마이클 잭스니스트냐고 했다. 난 너무 중요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도 중요해서 곧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오는데 갑자기 살기를 느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리를 지를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난 사람들 틈에 끼워져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쉬지 않았다. 손을 들어 심장 가까이 댔다. 미약한 울림이 쓸쓸하게 내 감각을 위로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얼굴 가득히 땀이 흘렀다. 심장마비란 이런 것일까? 나는 중계역에 내려 콘크리트 의자 위로 쭈그리고 앉았다. 부끄러움은 잘 타는 편이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가슴은 곧 터질 것 같이 팽팽한 풍선처럼 흔들렸다. 내 의식의 등유가 미친 듯이 출렁거렸다. 나는 아득히 내 아는 이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천천히 허공을 향해 호명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기들기 쳐다보았다. 나는 흔들리는 연기처럼 수직으로 일어섰다. 편지 잘 받았다. 이곳은 대학 도서관. 네 친구는 아무도 읽지 않는 얇은 책처럼 작은 방 안에 꽂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일 것이다. 난 요즘 항상 그것만을 생각한다.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다. 기억도 그렇다. 1988년 8월, 희망에 지칠 때까지. 사실 이번 휴가의 목적은 있다. 그것을 나는 편의상 희망이라고 부를 것이다. 희망이란 말 그대로 욕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나는 모든 것이 권태롭다. 차라리 나는 내가 철저히 파멸하고 망가져버리는 상태까지 가고 싶었다. 나는 어떤 시에선가 불행하다고 적었다. 일생 몫의 경험을 다 했다고.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누군가 내 정신을 들여다보면 경악할 것이다. 사막이나 황무지, 그 가운데 띄엄띄엄 누워있는 물구덩이. 그렇다. 그 물구덩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아직 죽음 쪽으로 가지 않고 죽은 듯이 살아있는 이유를 그 물구덩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쨌든 희망을 위하여 난 대구행 첫 차표를 끄는 것이다. 기영도에 관한 추억 원재길. 죽기 사흘 전에 그와 이승에서의 마지막 통화를 그것도 우연히 했다. 그 우연은 그가 만들었다.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냉랭하고 예의 빠른 목소리로 나한테 전화했었니? 하고 물어왔다. 송신인이 불분명한 전화 메모가 돼 있는 모양이었다. 아니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여전히 냉랭한 목소리로 그래 알았어 하고는 그대로 끊을 기세였다. 난 다급하게 야 뭐냐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어딨어 하고 소리쳤다. 일순 저쪽에서 동작이 주춤했다. 통화가 끊어지려는 찰나에 가까스로 전화선 양쪽을 움켜잡은 느낌이었다. 그는 물었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갈 참이었다. 넌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 그렇지? 휴, 이 아슬아슬함이라니. 그게 그였다. 내게 있어서 얘기가 되면서도 안 될 것 같은 얘기. 선뜻 표현하기 어려운 답변. 목젖을 간지르지 않으면 나가기 머쓱한 답변을 꼭 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식의 단호한 추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그였다. 나는 그런 면에서는 이따금 그한테 부담을 탔다. 어떤 객관적인 거리 같은 걸 허용치 않으려 들 때 나는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러는 나의 눈빛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게 그 애정에 혼란을 주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쳤고 나는 순간적으로 최근에 몇 달 동안 먼저 전화를 건 것도 그였고 불쑥 상대를 방문한 것도 모두가 그쪽이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개인적인 이유에서의 은둔이었는데 두문불출한 나의 태도가 어쩌면 그를 포함한 어떤 가상 집단의 전면적인 보이콧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목젖을 간지럽히는 쪽을 나는 택했다. 그러자
그는 싱거울 정도로 가볍게 기운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런 회의를 품게 만들었다는 자책으로 자신도 모르게 맥이 빠져 모기 소리로 그저 그렇지 않아 그럴 까닭 있나 늘 내 생각을 해. 그러고는 말문을 돌릴 셈으로 최근에 그가 발표한 시에 대한 얘기를 연이어 꺼냈을 뿐인데 그는 처음에 냉랭함에서 너무도 간단하게 부드럽고 생기가 도는 목소리로 변해갔다. 그게 그였다. 조금만 섭섭하면 많이 섭섭해하고 조금만 유쾌하면 많이 유쾌했다. 오늘은 대체 불가능한 음유시인 기영도 시인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